네, 부자 되는 방송 815 머니톡 계속해서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 공략법,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베트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예전에 굉장히 그 커다란 시장이라고 했다면 이제 베트남은 지금부터 기대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어떤 제품이 조금 잘 팔릴 수 있는지 또 왜 이렇게 뜨게 되는 시장이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시장이 보통 이제 뜨고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로 꼽는 건 이제 문화적 수용성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가 막 한류의 시장이 약간 중국인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다 한국 연예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한류는 아주 이제 마이너한 문화예요, 사실. 네. 되게 의외죠. 근데 한국 연예인 사실 중국의 내륙 지방 가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그래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난 중국이 완전 열풍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꾸 이제 미디어들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한국 문화나 뭐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에서 마치 뭔가 세계 최고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 중국에서는 한류가 그렇게 막 엄청난 성장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문화적 수용성이 되게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높아요. 그래서 그 한국 제품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그 국가의 어떤 국가 브랜드를 인지하는 수준이 한국을 되게 좋은 나라, 이제 뭐 멋있는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이제 반겨주고, 네, 뭐 그런 이제 문화적 그 수용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보다 이제 그 시장 그 성장 가능성이 되게 이제 높은 국가죠. 그러니까 그 매년 이제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베트남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리병영 인구 구조라 그래서 그 20, 30대가 한 60% 정도를 전체 맞네요. 인구에, 네. 그 사이에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막 그 청년층 취직하는 청년층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취업난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취업난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교육열, 그 다음에 뭐 외국어 습득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저는 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청년들이 베트남 청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협력사나 혹은 저희 이제 그 지사의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그 일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그 일의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어프로치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요. 사명감도 되게 있고 그 일을 이제 어떻게든 해내고 싶어하는 본인의 이제 그 성취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사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만 해도 뭔가 이제 뭐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업에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거를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요새는.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 뭐 비즈니스는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남기는 거니까. 근데 베트남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순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SNS 같은 경우는 또 더더욱 또 젊은 층을 공략하기 좋은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더욱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시를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꼭 알아야 되는 문화적인 특징이나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베트남은 일단 요거 조금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베트남 시장을 저도 이제 진입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중국 분들처럼 딱 정확한 특징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설명하기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 봐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잘못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베트남 분들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뭐 국민성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딱히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좀 여유롭지 않나요? 베트남 분들은? 안 그래요. 안 베트남 그래요? 분들이 굉장히 급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다른데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건 지역적 특성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민성이라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조금씩의 이제 비율이 다를 뿐이지 어느 나라 가나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나 이제 느린 사람은 느린데 그 하노이와 이제 호치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부의 주요 도시가 이제 하노이고 그 호치민이 이제 남부의 주요 도시죠. 이 두 도시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북부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중국이랑 이제 역사적으로 가까워요. 역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편이고 그 하노이 같은 데를 가시면 약간 중국의 중소도시로 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베트남도 그 뭐 1960년대 이런 때까지는 한자를 썼다고 해요. 중국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리고 남부의 호치민으로 내려가면 더 화려해요, 도시가. 그리고 약간 외세의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쪽에 있다 보니까 항구도 발달이 돼 있고, 네. 하노이는 내륙이지만, 뭐 호치민은 어쨌든 이제 항만에 가깝게 이제 돼 있거든요. 외부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약간 북경하고 상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점 정도에 있는 데가 이제 그 다낭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알고 관광지 있는 최고의 저 지역이에요. 갔다 왔죠 또. 네, 좋더라고요. 네, 좋죠. 네. 그 다낭이라는 지역이 사실 이제 그 베트남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항구 그래요? 도시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 치면 부산 같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것도 발달이 돼 있지만 항만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이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한 450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아래 위가 막 그 2000km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면 베트남은 세로로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후도 완전히 다르고 사람 또 성향도 다르고요. 네, 성향도 되게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노이는 되게 추운 날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긴 옷 같은 걸 파시면 호치민에 가서 파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지리적 특성을 좀 알고 네.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뭐 웨이보, 웨이신 같은 이제 네네. 채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도 이렇게 그 고유의 채널 같은 게 있나요? 베트남은 사실 외세의 거를 되게 이제 빨리빨리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이 지금 인구가 20, 30대 인구가 많은 게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1970년대 중반에 베트남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 원래 인간이 번식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항상 모든 인구가 증가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네. 가장 이제 인구가 번성을 했었죠. 근데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인구가 많이 탄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지금의 이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네.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베트남 분들이 설명하기로는 이 지금의 베트남의 20, 30대는 막 특별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박항서 감독이 지금 감독하고 있는 그 국가대표팀의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막 도시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고는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젊은 층이 저 애국심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젊은 층이 저렇게 뭉쳐서 지금 그 국가를 응원하고 이런 거 처음 보신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 같은 네, 그런 맞아요. 거겠죠? 그때 다 X세대라 그래서 왜 막 어르신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거 막 옷은 다 벗고 다니고, 귀는 다 뚫어가지고 남자들이 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 어쨌든 한국에 그 30, 40대 이제 어쨌든 경제 주축이 되고 있는 건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에너지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외국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체 인구로 보면 이제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죠. 이제 네. 그렇다 보면 사실 소셜미디어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은 거의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왜냐면 노년층이 이렇게 두텁지가 않죠. 전쟁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네. 다 젊은 층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소셜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유튜브 같은 거를 활용하는 어떤 채널 운영이라던가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한 몇 년은 빠른 것 같아요. 아, 베트남은. 오히려 빨라요? 네, 오히려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긴 내 페이스북 그 친구 신청하는 외국인들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 이게 베트남뿐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실 인도네시아나 네.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영 방송을 잘 안 보시거든요. 아, 국영 방송밖에 없고 케이블이 이렇게 채널이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젊은 층들은 이게 지루하죠. 네. 옛날식 방송이잖아요. 막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막 60년대 드라마 네. 같아요. 근데 다들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는 세대가 되게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검색 채널 같은 거를 구글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볼 때 유튜브에서 누가 리뷰를 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리뷰를 해서 올렸는지를 이제 많이 찾아서 보는 거예요.
요새 10대 분들이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네. 하신다면서요. 이미 뭐 인도네시아나 네네. 그쪽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베트남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이 기업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일단 그 한국 기업이라는 내색을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항상 충고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중국이 하시는 오히려 분들이 많은데, 높다. 네. 근데 중국 분들은 그런 이제 문화적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 문화가 어떻고 이렇게 막 하면 싫어하시는 네, 되게 네. 그냥 싫어하신다기보다 무시하시는 거죠. 오히려 시큰둥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색을 이제 많이 내라고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꾸며놨지만 사실 사장이 중국 사람이고 이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게 이제 네. 약간 한류 열풍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우리나라 어렸을 때 이제 미국 문화나 미국 팝 문화 또 그 뭐 일본 문화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고 조금 많이 느꼈었잖아요. 인정을 아예 그래서 했던 거죠. 뭐 그래서 뭐 미국 팝 가수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일본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 많이 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비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문화적으로 조금 더 뭐 앞서간다?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베트남 청년이 이제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베트남의 그 호치민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공대를 다니는 아주 이제 수재 같은 친구였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신감이 되게 없어요. 이제 외국인을 상대를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사실 뭐 베트남 사람인 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자기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면 외국을 나가서 막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나 존중받는 국가들 아니냐. 뭐 내심 뿌듯하긴 하지만 되게 안쓰럽기도 한 게 한국 사람들도 한 3, 40년 전에 이제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조언을 한 게 그게 내가 보기엔 그 한국 사람인 나보다 네가 20살은 젊고 나의 20살 때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고 너는 공부도 나보다 훨씬 잘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보다 인구가 2배는 많은 나라 아니냐 세계 어딜 가나 베트남 사람들은 또 어디 가나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한번 꿈도 한번 펼쳐보고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라 그게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이고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랑은 그 자기네가 이제 많이 배워야 될 나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베트남 아까 중국은 얘기하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터넷 속도나 그런 것들이 SNS는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활발한 것 같고. 네네. 예.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이제 빈부격차가 그쵸. 많죠. 왜냐면 공산국가 대부분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국가들이 그 돈을 버시는 분들이 한 번에 많이 버세요.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거기 적응을 하시고 이런 소수가 이제 빨리 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촌은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요. 한국이랑 거의 이제 속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모바일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중국보다 약간 느린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 분들이 갔을 때 와 여긴 진짜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도 모바일 환경으로 집중을 해야겠네요. 네. 예. 어느 나라나 그건 이제 그렇죠. 마찬가지. 저희 나라도 뭐 이제 네. 그렇죠. 그쪽에서 베트남에서 혹시 뭐 이렇게 성공했거나 기억에 남는 마케팅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 기억에 남는 그 한국 마케팅이 성공한 사례는 아직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있으면 지금 이미 여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하셨을 텐데 베트남에 가서 한국 기업이 막 크게 성공했다는 설레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의 어느 김치 기업이 베트남에 아주 예전부터 들어가갖고 지금 김치 공장을 이제 운영하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베트남에서는 사실 한국의 유명한 무슨 종갓집인 CJ 비비고니 이런 브랜드보다 그 김치 점유율이 월등하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말고는 아직 시장에 오래 투자한 기업들이 없고 베트남은 다들 알아가는 단계 이제. 저는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 한류를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한류를 이용한 어떤 뭐 가수들의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은 그 한류라는 거를 좀 앞에 내세우면
일단 베트남에서 먹힌다는 거죠. 한류를 내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메이드 네, 인. 왜냐하면 한류가 또 베트남에서도 이게 뭐 모든 전 국민이 보는 아. 사실 그런 영향력 있는 컨텐츠들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사실 뭐 베트남에서 누군가 설문조사를 한 경우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한다,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한류가 베트남에서 막 엄청난 인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 이제 그 베트남 친구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 베트남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6개월, 그렇습니다. 7개월 하고 아직까지 좀 대표적인 사례가 없을 만큼 선례가 없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이 베트남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네. 노하우를 대표님만의 좀 주관적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그 소셜미디어 접근성이 되게 높은 국가거든요. 수용성도 되게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소셜미디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분배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마케팅 예산이 있으시면 네. 우리나라 보통 보면 이제 광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신문, 그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이제 거대 기업들 하신 다음에 소셜미디어에다 이제 나머지 돈을 그렇죠. 쓰시거든요. 근데 베트남엔 거꾸로 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베트남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이랑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 프로덕션이 해당 방송사의 어떤 특정 시간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협업을 통해서 네. 이 프로덕션들이 보통 그럼 유튜브 프로그램부터 방송 프로그램까지 그 원소스 멀티 유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제 광고 대행사보다는 프로덕션으로 접근을 해서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고 그걸 이제 방송에 내보내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오스 캄보디아랑 자꾸 이제 혼합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제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엄연히 이제 중국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교육열이나 뭐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에티튜드 이런 게 그 라오스 캄보디아랑은 되게 달라요. 라오스 캄보디아는 태국과 비슷한 불교 국가예요. 되게 낙천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느리고 네. 자연을 되게 사랑하고 뭐 이런 이제 성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라오스 캄보디아처럼 이게 약간 그 예산을 쓰면 이제 잘 안 먹히는 나라이기도 해요.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시장도 워낙 작은 데다가 베트남은 이제 같은 나라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베트남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알아봐야 되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홍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작으로 네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좀 얻으세요? 저희 회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항상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옛날에 막 부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저희는 직업적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의 북미권 또 그 영미권 채널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호주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영어로 된 이제 미디어 채널들을 담당을 하는데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2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젊네요. 친구들이, 네, 젊죠. 굉장히 젊죠. 근데 네. 이 젊은 친구들이 사실 뭐 공부하고 취업난 겪고 이러면 이제 외국 한 번 못 나가봤을 수 있죠. 미국 같은 나라 못 가봤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맡고 있으면 거기를 저는 가봐야 된다가 이제 원칙이에요. 회사에서 돈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행을 한 열흘 정도 해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뭐 물론 그 열흘 동안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 가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중국 쪽 커뮤니케이션 파트 맡고 있는 팀원 중에 중국을 안 가본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서 느껴보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되게 특이하게 페루관광청에 일본 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루관광청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인이 그래서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페루관광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가 그 메인 담당자인데 남미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페루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봐라가 이제 저희 회사의 방침이에요. 영감을 얻으려면 현장에 가서 현지인들처럼 살아보고 가서 한국에서 그 로밍 이런 거 해가지 말라고요. 그냥 연락 다 끊겨도 괜찮으니까 네. 현지 유심을 사서 껴서 쓰고 현지 인터넷을 써보고 한국 네이버에서 찾지 말고 중국 바이두에서 한자로 찾아보고 이걸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다 체험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무조건 경험이 있어야 경험하고, 돼요. 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우리 업으로 돌아가면 마케팅 대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좀 진입 장벽이 되게 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죠. 정말 많이 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해지고 네네. 그래서 영업 환경, 사업 환경이 되게 열악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계속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끈기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은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스타트업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직장 생활 했던 대로 뭔가 이제 본인의 권위나 이런 걸 다 누리려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스타트업 대표님인데 너무 이제 권위적인 환경에서 본인이 이제 어떤 딱 네. 갖춰진 조직에서 뭐 부장, 뭐 이사 이런 거 할 때 했던 행동들을 이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스타트업 대부분의 회사들이 월급을 그렇게 대기업처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나 혹은 기타 다양한 삶의 어떤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 열린 마음 이런 게 이제 대표님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 이제 저는 이제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같이 안 하고 식구, 파트너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식구들한테 그 본인이 권위주의를 앞세운 어떤 본인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생하는 공동체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스타트업에 들어온 그런 직원들이 아, 이 회사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운영하는 회사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을 1년에 2번 10%씩 올려줘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1년에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제 한 번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연봉도 많이 올라봐야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제 연봉 많이 올려서 받은 8% 9% 정도를 이제 올려서 네. 받는데 저희 회사는 평균 15%가 넘게끔 이제 연봉을 책정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세만큼을 네. 직원들이 같이 파트너들이 같이 공유해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여행을 가서 그 여행지가 좋으면 우리 식구들도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거나 같이 가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저는 이렇게 지적 상향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평균적인 높이 이게 이제 계속 높아져야 이게 나이가 어리던 적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적인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 세계관 이런 거를 저도 다 흡수를 해야 저도 그만큼 에이지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라는 직함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저는 그냥 선배로 통칭이 되고 정말요? 선배와 후배만 있고 대표라는 직함이 없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네. 선배님 말씀대로, 네. 대표님 말씀대로. 여행 시켜준다니까 각도로 넘어갈 것 네, 같은데.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제 이 직원분들의 좀 능률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좀 같이 간다라는 얘기 하셨고 네네. 연봉 협상을 1년에 2번 정도 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또 그 외에 또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그런 방침을 세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네. 묻지 않게 해요.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게 해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는 거예요. 해보고. 하고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뒤에 조정을 해요. 그런 방식을 취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자율적으로 뭔가를 시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 우리 회사는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좀 주지 않나? 우리 회사는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안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이 그냥 뭔가를 그냥 물어보지 않고 하게끔 만들면 크리스마스 때 그냥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그냥 올바르게 쓰인 휴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직원한테 트리를 만든 것만큼 비용을 지불을 해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시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처음에 들어오면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이나 교수님이나 시킨 것만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뭘 시켜주지 않으면 막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신입사원들이 다 그래요. 근데 저희 회사에 한 3, 4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딱 거치고 나면 회사에서 뭐든 거침없이 하는 거죠. 낮에 졸리면 저는 그냥 자라고 해요.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냥 낮에 졸리면 저희 회사에 이제 뭐 소파 이런 데서 그냥 자요. 이렇게 그 이불 침낭 같은 걸 덮고 잠자는 직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좀 감당이 네. 안 되거나 수습이 안 될 만큼의 좀 일이 그게 된 적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네.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스스로 넘게 알아내는 되는 거예요? 케이스들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조율을 해요. 어, 회사에서 이제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당연한 거였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요 정도 선까지만 조절을 하자라고 이제 조율을 하는 약간의 뭔가 회의 같은 걸 이제 갖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20명이에요, 인원이. 근데 여기서 회사가 더 커지면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규율이 시스템이라는 있어야 게 되고. 중간에 껴서 이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하의 수평적인 구조라던가 결정 권한,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환경, 이거는 그 어떤 뭐 신입사원이 오거나 어떤 인사 담당자가 오던지 간에 꼭 이렇게 어떤 물려주고 싶은 유산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괜찮은데 저 우리 투이 컴퍼니에 저 입사 원서를 한번 내야 될까요? 아니 내지 말고 그냥 출근하면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 출근하고 네, 일단 출근하고 보시면 돼요. 출근하고 일단 자리 잡고 네, 전 트리 먼저 세우고 이제 이제 2019년 새해잖아요. 네. 대표님이 뭐 개인적인 소망도 있을 것 같고 뭐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까지 공공기관들을 주로 이제 많이 담당을 했었고 한 30% 정도가 이제 일반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들이랑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랑도 이제 해외로 많이 건너가 보고 싶고, 그 중에 저희가 그 두잇 컴퍼니라는 사명을 지을 때 이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걸 굉장히 사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회사는 사실 문턱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찾아올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갖고 계신 어떤 그 최대한의 역량이라고 봐요. 저는 그 가지고 계신 예산을, 그 예산을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를 아주 예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회사니까 중소기업들이 저희랑 같이 해외 진출을 많이 도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중소기업들이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만 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이제 가교 나들이는 그 두 개의 세상을 잇는 그런 역할을 올해 꼭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멋진 네,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우리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생각 정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질문하시고 오너십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좋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우리 강 대표가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이든 다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네, 됩니다. 보시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 컨텐츠 같은 게 저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는 있으시고 이제 빨리 해외로 뛰쳐나가고 싶으신데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부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용기를 못 내시는 부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스터디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능력이 이제 없으시거나 혹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국의 시장은 아주 작은 시장이니까 한국의 제품들이, 검증을 거친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또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는 지금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또 이제 다음 주 출연자 소개를 좀 해야겠죠? 네. 아마 지난 한 해,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부동산 분야인데요. 저희가 그렇죠. 부동산 투자 관련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 교수이시면서요, 또 초보자를 위한 상가 경매, 또 실전 상가 투자 완전 정복 등 다수의 상가 투자 관련된 책을 출판하셨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상가분석사협회 대표님이신데요, 신일진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